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8일이고요. 네. 월요일이 됐습니다. 4월도 이제 다 가네요. 이번 주에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아마 휴일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휴일 아마 장은 열리지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 5월 1일, 2일 지나서 또 막 3, 4, 5, 6 막 계속 노니까 되게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너무 우리 저 직원분들도 이게 또 휴일 또 맞아서 쉬시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훈훈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월에는 한 닷새는 그냥 까고 들어가는 거죠? 와, 이야,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나저나 SKT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2천 뭐 한 300만 정도가 지금 가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유시메이킹 돼갖고 지금 산업계도 비상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관련 업체들도 시비가 막 많이 오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 분들도 이게 되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네. 내 폰을 누군가 복제해서 내 돈을 마음대로 뺏어갈 수도 있는 건가? 라는 불안감들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잠시 후 뉴스3에서 네. 전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홍선표 기자가 인덱스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매출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관련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많이들 쉽니다. 쉬는 날이 많아요. 예. 예, 그 전에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예, 뭐 쉬든지 안 쉬든지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러면 예,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고 어제도 뭐 넘어갈까요? 계속 기사 찾아보고 일해야 되니까. 그러셨어요? 주말에도? 주말에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갔었고요. 네. 일요일 날은 또 이제 내일 아이템 준비하고. 뭐 그랬어요. 확실히 권 팀장님은 괜히 팀장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할 일 없으면은 이제 뭐 다음 아이템을 위한 독서를 좀. 그러는 거죠? 원래 그런 거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요새는 트럼프의 공포라든지. 왜 저를 쳐다보세요? 너는 그렇게 하냐고. 주말에 뭐 했어요? 예, 저도 어제 그 나가서 일했습니다. 어디? 커피숍 가서 뭐 했어? 오늘 압권 발제 준비했습니다. 잘했죠? 자, 뉴욕 그러면 증시 뉴욕 마감 증시부터 보죠. 보면은 다우존스는 0.0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26%, S&P 500은 0.74%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수가 조금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 전에 그 뭐 주식 채권 가치 떨어지는 가치 떨어지는 셀아메리카 이후에 그 상호관세를 3개월 6개월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야권에 아직 다시 보기가 업로드되진 않았는데 그 김영범 전 차관님 인터뷰했을 때 그 정도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공무원들이 실제로 액션으로 대응해야 되는 정도 상황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연준이나 재무부가 굉장히 바쁘겠거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백악관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랍니다. 상호관세 3개월 유예했던 게.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은 어디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백악관이 직접 대응을 하면서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신뢰가 시장에 조금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진핑 주석하고 뭐 통화를 했네 마네 뭐 그런 얘기 해갖고 약간은 좀 모양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악의 상황으로 무작정 끌고 가진 않을 거다라는 신뢰가 일종의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테슬라 9% 올랐습니다. 네, 9.8%. 285달러까지 갔네요. 예, 그런 부분 좀 올랐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생활을 그만하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 220대 더 들어갔어야 돼. 네, 220대 더 들어갔어야 돼. 조금 전에 놓친 것 같아.
그런 심리가 좀 이어지면서 여전히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누그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 시간으로 29일 내일 모레가 한국으로는 내일 모레가 내일 되겠네요. 모레죠. 네. 이게 트럼프 100일이 됩니다. 트럼프 100일이 되는데 와 진짜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단기간에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 있을까 네. 싶은데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미국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기 때문에 네.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의외로 이 지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처음으로 이제 30%대, 39%이긴 하지만 이 39%대로 역대 대통령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은 트럼프 일기 때 같은 시점에 42%였는데 지금 39%니까 일기 때보다 더 인기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일기 때보다는 저는 인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알고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기 때는 그렇게까지 할 줄 모르고 뽑았다 그러면 2기 때는 알고 뽑았는데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 시기에는 52%였다고 합니다. 보통 취임 초기 몇 달 동안은 보통 허니문이라 그래가지고 네. 야당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비판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네. 뭐 한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압도적인 지지율, 어쨌든 1위를 한 지지율을 가지고 네.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견제하는 힘이 좀 약해지다 보면은 대통령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정책을 하기 때문에 좀 잡음이 좀 덜 나는 시기가 이제 취임 후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다들 기억하다시피 그 트럼프의 100일은 뭐 전혀 그런 허니문의 느낌이 없었죠. 네. 약간의 그 점령군 같은 느낌이 있었죠. 점령군. 점령군.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상대방을 좀 악마화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치는 건데 네. 그 치는 방식이 이게 누구를 친 건지가 좀 헷갈립니다. 막 동맹국도 막 치고 네. 뭐 미국 국민들 중에도 막 공격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대 이런 데는 거기 뭐 PC 뭐 얘기하면서 교육의 다양성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뭐 수천억 원 규모의 등록금을 다 뺀다고 네. 지원금을 뺀다고 막 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적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 항목별로 100일에 대한 평가인데 네. 일단 주식 시장의 혼란에 대한 부정 평가가 6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돈 걸린 문제는 이제 뭐가 됐든 네. 무엇을 지향해서 그런 것이 됐든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67%가 나왔고요. 네.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64%, 경제 정책,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61%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 근데 미국은 민족주의라는 말이 잘 안 어울리는 나라이긴 한데 네. 그 이민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나마 부정적인 평가가 53%로 긍정 평가가 그나마 좀 높은 항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방 정부 관리에 대해서도 뭐 사실 연방 정부 관련한 그 뭐 광산에다가 서류를 보관하네 뭐 그런 얘기들 네. 이렇게까지 정부가 비효율적이었어? 라는 측면이 좀 그나마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72%가 이제 단기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나머지는 반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의료연구 연방지원 삭감 반대가 77%,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개입 확대가 반대가 70%,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 반대 67%, 연방교육부 폐지, 뭐 빈곤국에 대한 의료 원조 동결, 뭐 석유 시추 환경 규제 완화, 뭐 중동 정책 반대, 뭐 외국인 학생 추방.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 사람들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제가 좀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하고 인터뷰하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분은 이제 캘리포니아 쪽
테크애널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캘리포니아가 좀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어쨌든 절반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모든 것이 다 달성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4일 기준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이 139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일이 좀 안 됐으니까 139개. 와, 하루에 한 개 이상이네요. 1.5개씩. 쉬는 날 빼고는 뭐 하루에 2개씩 그러네요. 언어를 계속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 트럼프 일기 때 책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행정명령 진짜 서명 많이 한다고. 네. 뭐 이게 사인할 거니까 갖고 와. 그러면은 그거 반대하는이 아니라 좀 자제시키려는 참모들이 그 행정 숨기고 뭐 숨기고 버리고. 갖다 버리고 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 아 맞다 그거 어디 갔냐? 그럼 다시 또 써서 갖다 올려놨다가 또 갖다 빼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일기 때하고 이기 때의 정책이 일기 때 책을 보면은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관세율도 25% 네. 그대로 철강 알루미늄 25% 그 자동차 관세 25% 이런 거를 정말 하고 싶어. 어쩌면 이미 다 예고된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네, 그죠? 그렇죠. 일기 네. 때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10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그냥 GPT 가지고 그림을 몇 개 그려봤는데 네. 상호관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이 상호관세가 있었고 그리고 젤렌스키를 대하는 태도. 네. 이게 그 어쩌면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카드가 없는 네. 뭐 내밀 카드가 없는 지도자를 어떻게 대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나 봅니다. 우리 권 팀장님 쉬는 날에도 이런 걸 또 하시는구나. 이제 대단하시다. 쉬는 날이 뭐예요? 사실은 없죠. 네, 우리가 쉰다는 게 뭐예요? 쉬는 거는 뭐 글 쓰고 책 보고 그게 쉬는 거 아닙니까? 다음 또 방송 준비하고 그게 쉬는 거지 뭐. 예. 사실. 대단합니다. 일하는 거는 뭐 현장 취재 나갈 때가 일하는 거고 들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쉬는 거죠. 아유. 아. 참, 권 팀장님은 어떻게 우리 저런 분을 또 모셨을까 참. 팀장으로 계십니다. 저희 팀장. 예. 근데 이게 더 아이러니한 장면은 네. 이 100일에 이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는데 딱 이렇게 개 무시를 하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최근에 독대를 해서 이 부분에서 그 막 러시아를 막 비판을 하면서 푸틴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제재라든지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히려 우크라이나는 무조건적으로 휴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을 함께하길 바란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게 어쩌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갑자기 또 손을 내미는가 라고 본다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쩌면 좀 명확하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사이드하게 갈 거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전쟁 종결하는 거.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시키는 거. 세 번째는 중국 때리기. 요 세 개 정도는 원사이드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자지구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리조트 만든다 그랬죠. 그랬죠. 네. 그랬다가 이스라엘도 반대,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도 반대. 그리고 푸틴하고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기존에 먹고 있는 땅은 넘겨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시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격했을 때 아 푸틴하고 손잡고서 러시아하고 약간 유리하게끔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푸틴한테 무시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아라는 얘기가 지금 100일 네. 인근에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트럼프 주석이 지금 그 집단학습, 정치국 집단학습이라고 이제 그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공부해보자. 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이 좋아서 다 같이 공부해보자지 야 여기 몰빵 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AI 자립자강입니다. 네.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인공지능 첨단 기술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엔비디아 하나만 잘 막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제 그 딥시크 이후에
중국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자립 자강을 굳게 지키면서 유익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AI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립 자강, 혼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이 AI 분야에서 우위를 정하려면 기초 이론과 방법, 도구 등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AI 얘기하고 있을 때 네. 우리나라는 기초 이론과 도구는 안 될 것 같아. 응용을 하자.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트렌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지금 기초 이론과 방법, 도구 등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권 경쟁이 세게 일어나는 초입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초 연구를 벌써부터 포기한다라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기초 연구를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벌써 포기하고 응용 어플리케이션만 한다라는 게 좀 적합한가 싶긴 한데 이거는 뭐 그렇게 뭐 다른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때리기도 그렇게 성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룸버그가 1분기 미국 GDP가 0.4%에 그칠 수 있다. 증가율이. 네. 그러면서 좀 트럼프 행정부의 그 100일에 네. 대한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미국 내 여론도. 물론 이제 우리는 언론 통해서 보는 거라 뭐 정확한 그 민심까지 파악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썩 좋지는 않더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긴 한데 그 언론 네. 그 사람 네. 특파원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기사 나오는 사실 그대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분열이 엄청 심하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네. 그래요. 예. 막 워싱턴 DC 전체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좀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라 그러면 진짜 두드려 맞을 것 같을 정도로 열광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한편에 있고 네.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갈등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냐라는 갈등이 굉장히 심한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T 유심 관련 뉴스죠? 예, 그 주말 내내 이게 엄청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막 음모론도 엄청 많이 나오고 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유심이 유치가 유출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통화도 좀 해보고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유심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우리가 이 위험을 어디까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지를 장담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좀 과도하기는 하다. 라는 정도 얘기는 좀 네.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에서도 지금 뭐 삼성그룹도 계열사 임원 유심 바꾸라고 지금 독려를 한 상황이고요. 네. 포스코, 뭐 현대, 한화 뭐 다 유심 교체를 권고하거나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2,3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유심을 바꿔야 되는 문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심을 사실은 안 바꿔도 된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유심을 왜 이제 뒤늦게 바꾸라고 하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뭐 그 심리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1차적으로 권고를 하는 거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라. 네. 야, 이거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 바꾸는 거는 유심 자체가 물량이 딸려서 못 바꾸는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유심 보호 서비스가 뭐냐면은 유심 정보로 이제 해커가 다른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유심 정보를 가지고 다른 휴대폰을 개통을 해서 마치 내 핸드폰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하면은 그거를 그거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유심 교체를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네. 혹시라도 이제 모르니까 물리적인 유심까지 교체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장치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건 SKT가 하면 되잖아. 일반적으로 시킬 수는 없죠. 왜?
해외 내 거니까요. 내 유심 정보니까요. 내 유심 정보를 복사하지 말라고 하는 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해커가 다른 휴대전화 개통할 수 없도록 막는 기능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 바꿔갖고 유심 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자기가 가입을 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못 해놓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좀 뭘 좀 잘못 알고 있나? 아무튼 기술적으로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게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뭐 이게 뭐 장치를 마련하는 거라면 유심보를 기본적으로 SKT가 원래는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예, 이제 예. 지금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2,300 다 털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예. 그러면 일단은 막아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열어주면 되잖아. 그 인증 받아갖고. 물론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예, 얘기입니다. 모르는 네. 사람들끼리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예민해서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저도 네네. 이게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좀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딱 그 정해진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심 정보가 넘어가면은 이게 뭐 내 거 은행 다 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은행 거래할 때 네. 그 저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폰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감청이나 문자 메시지 가로채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나한테 안 오고 절로 가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해질 수 얼마나 있거든요. 위험해 그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문자만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네. 예, 금융회사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그렇죠. 한 걸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씨 아이디 비밀번호 털린 거 아니야? 그 생각 맞아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아니면 간편별제 비밀번호를 쓰거나 막 그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자 서비스 그거 하는 것도 혹시 아이디 패스워드가 넘어갔더라도 뭐 2차 인증, 3차 인증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결합이 돼 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라고 전문가들이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심 정보만 가지고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기존에 어떤 정보가 또 털려 있을지를 결합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도 섣불리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저 다크웹에서 지금 뭐 개인 정보도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디서 나왔다라는 건지를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 복제됐을 때 이 부분은 좀 SKT 쓰시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유심 복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부팅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자 같은 거 와가지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부팅을 하세요. 그런 거 오면은 절대 재부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이게 하나가 켜져 있는데 다른 걸로 바로 넘어가는 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꺼져 있을 때 이게 켜지면 이게 됩니다. 글로 넘어갈 수가 있구나 완전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될 때 얘가 해버리면 복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유심 정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종의 보이스피싱 뭐 같은 거죠. 네. 문자 피싱 같은 스미싱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누가 뭐라 그럴 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제가 뭐 다른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 터지면 요거 뭐 안심 서비스 이거 빨리 좀 신청하세요 이런 그 사기 문자들 네. 네. 엄청 올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사기 문자에 또 이상한 그 유심 보호 무슨 페이지 뭐 홈페이지 비슷한 것도 가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뭐 맞아요. 누르면 뭐 이런 사기꾼 놈들이 진짜 빠르거든요. 네. 얘네들 구글에다가 네. 유심 무료로 바꾸는 법 검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거기 정보가 또 그 사이트로 그러니까 갑니다. 그런 애들 예. 분명히 참 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맡아고 빨리 한다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SKT는 오늘부터 무료로 이제 유심을 교체를 해준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바로 되기에는
물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이게 좀 말들은 좀 있어요. 왜 사고 시점을 이렇게 좀 바로바로 신고를 했어야지 이걸 왜 이렇게 늦었냐.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SKT에서 이거를 이제 뭐 정확히 파악하느라고 뭐 늦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감안해서 다 하라고 규정 맞춰놓은 그러니까. 건데 그거를 뒤늦게 발표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액션 플랜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식적이고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소비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불안하면은 SKT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기꾼한테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좀 깔끔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네. 그리고 어딜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도 좀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제 나왔던 게 루머이긴 합니다.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그 SKT의 그 보조금을 풀었다. 누가 무슨 보조금? SKT가 이게 핸드폰 뭘 위한 가입- 보조금이요? 자꾸 번호 이동하려 그러니까 네. 핸드폰 바꾸려 그러니까 유심 때문에 핸드폰 바꾸려고 하니까 보조금을 풀었다. 뭐 예.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예예. 그래갖고 이제 소문이긴 한데 이거 소문이고 이건 네. 취재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휴대폰 요금 알아보려고 네. 이렇게 받는 사이트가 있대. 받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오픈 채팅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SK 번호 이동 기준으로 S25가 마이너스 40만 원이 찍히더라고요. 40만 원 준다고요? 예. 근데 K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만 원이거든요. S25. S25. 최신형이죠. 예, 예. 물론 요금제 되게 비싸고 막 그런 거라 네, 그렇긴 뭐 한데 그렇겠지만. 그리고 진짜 지금 이게 이걸 막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마케팅으로 이거를 번호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그냥 뭐 추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네. 번호 이동을 막거나 아니면 딴 데서 또 넘어오게 하는 거지. 나가는 만큼 더 넘어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겠지. 의심들도 있다라는 네, 거. 어차피 이제 보조금 준다는 거는 있는 사람들한테 현재 이용자한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닐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T 어떻게 이 사건 해결하는지 좀 요거는 계속해서 아마 뉴스가 좀 될 테니까 지켜보고요. 세 번째 뉴스 오늘은 이제 평일이니까 예. 조금 더 전문가들이나 공공기관들에 좀 연락 많이 돌려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좀 짧게 아유, 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게 딴 게 아니라 가치 투자 펀드들이 되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가치 투자 펀드 ETF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에셋플러스 같은 경우에 30% 나왔다는데 그게 코스피 지수도 괜찮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가 10%였는데 이게 가치 투자 펀드 ETF가 30%가 나더라. 레버리지보다 좋네요. 레버리지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 편입돼 있었는지 한국경제신문 보도인데 네. 보니까 뭐 롯데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삼성중공업, 뭐 현대인프라코 뭐 이런 거는 건설기계하고 조선이고 한번 같이 네.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뭐 휴젤, APR, 뭐 빙그레, 삼양식품 이거 다 K푸드 쪽 계열이고 네. 세아제강지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이지. 철강 회사가 있는 철강 공장이 있는 회사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 FNF 이거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지만 실적 잘 나오는 그런 가치주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은 지금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갖고 특정 테마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장을 주도한다거나 네. 뭐 반도체 뭐 조선 뭐 옛날 전력기기 이런 테마성들이 쫙 주도를 하던 시장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짧게 움직이는 장에서 실적 탄탄한 애들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치 투자 ETF들이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르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 구성 종목만 봐서는 무슨 테마인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그 실적 중심으로 네. 보는 그런 개별 주식들이
좀 잘 가는 증시였다라는 네. 것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K푸드가 뭐 전 세계 뭐 라면부터 뭐 많이 인기를 좀 얻고 있는데 K푸드도 굳이 꼭 우리의 뭐 전통 음식 뭐 이런 거에만 너무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비록 네. 뭐 외국에서 유래했더라도 이제 이게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가 수출하면 우리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북경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전에 누구죠? 그 북경오리를 맨손으로 때려잡으시고 박휘순 씨. 네, 박휘순 씨였죠. 네. 얘기처럼 북경오리가 굉장히 유명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엄청 유명하죠. 예. 베이징덕. 베이징덕. 네, 그쵸. 거기 이제 네. 북경오리잖아요. 네. 그거를 여러분께 오늘은 보내드립니다. 북경오리 통으로 구운 고매공방 북경오리. 요게 이제 3팩이 가는데요. 네. 39,800원 한 팩당 13,000원 꼴. 이거 한 팩이면 2-3명이 먹기 좋은 그 정도 구성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팩마다 밀전병 이렇게 그렇죠. 싸 먹어야 이제 맛있잖아요. 북경오리는 싸 먹어야죠. 그렇죠. 네. 네, 밀전병에 특제 소스까지 가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한번 싹 데워갖고 음. 드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저기다 놓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예,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북경오리가 저희가 2+1 상품이에요. 그래서 2팩을 구매하시면 나머지 한 팩이 이제 추가로 증정되는 거니까 이런 거 저희 행사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패키지로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이 그렇게 패키지로 묶었을 때가 가장 좋은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묶는 거거든요. 네.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 패키지로 2+1으로 묶었을 때는 요거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팩당 오리고기가 400g 들어가는데 400g이면은 이건 2분 드셔도 되는 거 2분 아니에요? 정도 드시면 맞죠? 2분 정도 네. 드셔도 되겠네. 왜냐면 또 밀전병에 이렇게 네. 파 같은 거 같이 싸드시기 때문에 맞아요, 반찬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양이면 딱 한 2분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맛보시는 동안 이거 맨날 이게 저희 할 때마다 권 팀장님은 왜 안 주냐. 권 팀장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네. 자, 네. 요거 한번 솔직히 배고프긴 합니다. 육즙이 살아있네. 요게 이제 우리 보통 그 오리고기 하면 막 슬라이스 얇게 돼 있는 거 많이 네. 먹잖아요. 네. 저는 두툼해. 두툼하고 말씀 못 하시겠죠. 근데 북경오리 베이징 덕이 사실 저는 한 달 전쯤이었나요, 팀장님? 한 2달 전쯤이었나? 정말 못 먹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봤지 못 먹어보다가 이걸 먹어보고 왜 베이징 덕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집에서 만약에 먹을 수 있다. 그럼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그 제대로 된 베이징 덕 먹으려면 진짜 엄청 비쌉니다. 그죠? 얼마죠? 한 명당 막 진짜 엄청 비싼데. 20만 원씩 줘야 됩니다. 한 명당 돈 10만 원.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매. 한 팩에 지금 13,000원. 한 팩에 2분 정도가 드실 수 있는데 그게 13,000원이다. 20만 원 아끼시는 거네요. 아주 요거 소스 그리고 오리 밀전병까지 같이 가는 그거 3팩에 39,800원입니다. 네. 자, 어디다 데워 먹으면 되냐? 또 갖고 왔잖아요. 에어프라이어. 요 안이 이렇게 보이는 유리로 보이는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이제 안에 막 탈까 얼마나 익었나 이런 걸 이제 다 유리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필립스 거니까. 전 세계에서 에어프라이어 제일 많이 파는 데가 필립스입니다. 네. 그 필립스에서 만든 에어프라이어, 이 래피드 에어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엄청 네. 안에서 이제 공기가 좀 빨리 잘 돌아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골고루 음식들이 익어준다는 거지. 네. 네, 어디 뭐 겉에만 타고 이런 게 없이 골고루 익어주는 필립스. 이게 원래 북경오리가 껍데기를 따로 먹거든요. 크리스피하게 먹는 그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껍질에 바삭함이 있어요. 살아있어 껍질에 바삭함이. 그 바삭함을 만들어준 건 제가 보기엔 이 에어프라이가 그러겠네요. 바닥이 찌그러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아유 참 답답하네 정말. 찌그러진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저 요철을 준 거잖아. 그래서 공기가 빠르게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이 태국 문양 안 보여요? 선풍기처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공기가 내려오면 답답해. 그 공기가 회전할 수 있도록. 네. 필립스가 설마 그렇게 안에 찌그러뜨렸겠니? 필립스 에어 프라이어 요거 87,000원에 4.2리터짜리입니다. 네. 8호닭 3마리까지 3마리? 3마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오 진짜요? 닭 3마리 들어간다고요? 야, 여기 3마리 두면 그 병아리지 그게 닭이야? 아니, 8호닭이면 좀 작은 건가? 그런가 봐요. 네. 보통 이제 10호, 11호 많이 먹으니까. 하여튼 8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닭 3마리는 좀 무리입니다. 네. 예, 제가 볼 땐 무리야. 예, 거의 걔는 이제 병아리고. 아니,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 닭 3마리 여기다 왜 넣어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닭 3마리. 뭐 구겨 놓으면 들어는 가겠지. 그렇게 먹는 게 뭐예요? 하여튼 그래서 작지 않다는 4.2리터라는 거고요. 네. 네, 음식 안 달라붙는 논스틱 코팅으로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경오리 2+1 그리고 필립스 에어프라이어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네. 요거는 링크 따라가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권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걱정입니다. 네, 매일매일 그냥 사람이 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매일매일 일만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즐거워서 하신 일이겠지만 아니 보상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사람들 또 뭐 사주라고 난리잖아. 자,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